여기 국토의 규모에 비해 비정상적으로 강력한 국방력을 가지고 있는 국가가 있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바로 대한민국인데요. 미국 과학자연맹 회장인 찰스 퍼거슨의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경북 월성에 있는 4기 중수로에 저장된 사용 후 핵 연료를 재처리하면 26톤의 플루토늄이 가능하고 이는 4,330개의 핵폭탄을 만들 수 있는 양이다. 더욱이 월성 원자로 4기를 이용하여 매년 416개의 핵폭탄을 만들 수 있는데 필요하다면 재처리 시설을 4개월 안에 건설할 수 있는 능력도 보유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처럼 핵무기 개발 능력이 있는 대한민국은 과연 핵무기를 보유할 수 있을까요? 지금 대한민국에서 벌이고 있는 무시무시한 국방력 강화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팩트TV 팩트체크. 최근 독자 기술로 개발된 우리 군의 두 번째 3,000톤급 잠수함 암무함의 진수식이 열렸습니다. 우리 해군의 두 번째 3,000톤급 잠수함 암무함은 길이가 무려 83.3m에 폭 9.6m로 웅장한 모습을 띠고 있으며 수중 배수량 2,000톤 미만인 연안 잠수함과는 달리 대양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대양 잠수함입니다. 이전 장보고급 잠수함에 비해 크기가 2배 이상 커진 만큼 탐지 능력은 물론 수중 자망 기간도 3주 이상으로 늘어났습니다. 수중 최대 속력은 20노트 이상이고 탑승 인원은 50여 명이며 탄도미사일과 순항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는 수직 발사관 6문을 장착해 함대함은 물론 지상의 장거리 전략 목표도 타격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잠수함 선진국보다 100여 년 늦게 잠수함 사업을 시작해 단기간 독자 설계 능력을 갖춘 10여 개국의 반열에 오른 데 이어 전투, 소나, 체제 등 주요 핵심 장비를 개발해 국산화율 76%를 달성했고 인도네시아에 잠수함을 수출하며 세계 5번째 잠수함 수출국이 되었습니다. 이는 분명히 세계 무기 역사에 남을 만한 쾌거가 맞습니다만 대한민국 국민들은 더 강력한 무기를 원한다는 설문조사가 나왔습니다. 한국인 10명 중 5명은 북핵 위협에 대항해 독자 핵무기 개발을 지지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는데요. 아산정책연구원은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한국인의 핵무기 인식에 대한 여론조사를 벌였습니다. 응답자의 48.2%는 북핵 위협에 대한 한국의 대응으로 독자 핵무기 개발을 지지한다고 응답했고 한반도에 미국 전략 핵무기를 배치해야 한다는 응답이 22.2%로 뒤를 이었습니다. 70%가 넘는 국민이 한국의 핵전력을 배치하는 것에 찬성한 것입니다. 현재 국방력이 충분하다고 응답한 사람의 4배에 달하는 수치입니다. 국방력이 충분하므로 핵무기는 필요 없다는 의견은 11.1%에 불과했습니다. 이와 같은 국민들의 민심을 반영해 실제로 정부에서는 핵추진 잠수함 사업에 재추진에 나서겠다고 밝혔는데요. 서욱 국방부 장관이 4,000톤급 잠수함의 건조를 재차 강조하고 나서 핵추진 잠수함 도입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미국은 조 바이든이나 트럼프 누가 미국 대통령 당선인에 뽑힌다고 하더라도 동맹을 바탕으로 중국을 견제한다는 정책 기조를 보여 한국 정부가 강조하는 전략무기 3축 핵추진 잠수함 3만 톤급 경항모 극초음속 미사일 추진에 힘을 실어줄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서 장관은 암모함 진수식 축사에서 머지않은 미래 우리 해군은 핵심 전력인 경항모와 함께 한국형 차기 구축함 4,000톤급 잠수함 등을 갖춘 선진 대양 해군으로 거듭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8월 국방부가 국방중기계획에서 4,000톤급 잠수함 건조 계획을 처음 공개한 데 이어 다시 한번 건조 의지를 대외적으로 공표한 셈입니다. 군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4,000톤급 잠수함 건조 계획이 사실상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을 탑재한 핵 잠수함을 의미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핵 잠수함을 보유한 국가는 미국, 중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 인도 정도인데 한국은 그간 국내에 축적된 잠수함 건조 기술과 우수한 원자력 기술을 결합하면 핵잠수함 건조는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주장입니다. 핵잠수함의 가장 큰 강점은 핵연료에 의해 수중에서 사실상 무한대로 작전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유사시 상대의 잠수함을 추적 대응하는 능력이 강화될 수 있고
평균 시속도 30노트 정도로 디젤 잠수함과 비교해 월등히 빠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대한민국의 국방력 강화에 발등에 불이 떨어진 국가가 있습니다. 바로 일본입니다. 서욱 국방부 장관이 핵잠수함 도입을 검토한다고 하자 일본 언론에서는 예민하게 반응했는데요. 한국의 정치인들, 국방 전문가들의 이런저런 말들은 있었지만 현역 국방부 최고 수뇌부가 직접 핵잠수함을 언급한 것은 예사롭지 않다는 것이 일본 언론의 반응입니다. 일본 최대 군사 전문 웹진 항공만능론은 핵잠수함 보유로 치닫는 한국, 드디어 국방부 장관까지 공개적으로 핵잠수함 보유 언급이라는 제목을 내놓으면서 불안감을 감추지 못했는데요. 그동안 한국이 핵추진 잠수함을 건조할 것이라는 얘기가 심심찮게 나왔지만 대부분 정부 관계자나 방위산업계 등의 정보를 바탕으로 한 언론의 추측성 보도만 나왔을 뿐이었다. 정부 관계자가 공식 석상에서 핵잠수함 건조 및 보유에 대해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한국의 핵잠수함 건조가 탄력을 받을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면서 조만간 국방부 장관보다 책임있는 인사가 공개적으로 핵잠수함 건조에 대한 발언을 할 가능성이 높다면서 대통령의 핵잠수함 소유 선언에 대한 언급을 했습니다. 매체에서는 만일 한국이 수직 발사관을 갖춘 핵잠수함 보유를 추진할 경우 일본은 어떤 대응을 취할 것인지에 대한 의구심을 드러내며 한국이 핵잠수함을 보유한다면 일본도 당연히 가져야겠지만 정치적으로나 비용적으로 현 시점에서는 실현 가능성이 낮다고 지적했습니다. 일본 스가 총리는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방위 협력을 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스가는 지난번 베트남에 이어 호주 총리와 일본 총리 관저에서 가진 정상회담에서 자위대와 호주군 공동훈련에 관한 군사협정에 원칙적으로 합의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협정을 체결하면 일본 영토에 호주 군대가 주둔할 수 있게 되고 공동훈련을 위해 상대국에 들어갈 때 무기, 탄약 반입 절차가 간소화됩니다. 양국은 지난 6년간 이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교섭을 벌여왔습니다. 일본이 외국군 주둔을 허용하는 협정을 체결한 건 1960년 미일 군사협정 이후 처음입니다. 스가 총리는 일본과 호주는 기본적 가치와 전략적 이익을 공유하는 특별한 전략적 파트너로 그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강고한 양국 관계를 더욱 강화하기 위해 안보, 경제 분야는 물론 양국이 인도태평양에서도 협력을 강화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모리슨 총리는 자유와 민주주의의 뜻을 같이 하는 인도태평양 국가로서 특별한 책임을 가지고 있다. 시장 중심의 경제를 만들어 오랫동안 좋은 관계를 유지해온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고 화답했습니다. 두 정상이 발표한 공동성명에는 집단적 자위권을 근거로 유사시 일본 자위대가 호주군을 지켜주는 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 또 중국을 겨냥해 홍콩, 동중국해, 남중국해 상황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공유한다고도 밝혔습니다. 우방과의 협력 행보를 보이는 일본과 달리 한국은 자주 국방에 힘을 쏟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한국 방위산업은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적극 반영하여 새로운 도약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대표 방산전자 기업으로 감시, 정찰, 지휘, 통제, 해양 시스템, 항공전자 위성 등 지상, 해양, 항공, 우주 분야의 기술력과 역량을 보유한 한화 시스템은 초소형 위성, 위성통신 안테나, 에어택시 등 첨단 우주 분야에서 K방산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특히 4차 산업혁명 기술을 기반으로 한 초연결, 초지능, 미래 방위산업의 청사진을 제시하며 스마트 국방의 선도기업 입지를 다지고 있습니다. 한화시스템은 대한민국 방위산업 전시회에서 우주 분야의 판을 바꿀 초소형 군 정찰 위성인 초소형 위성, 우주 인터넷을 실현시킬 위성통신 안테나, 지능형 열상, 엔진 모듈, 차세대 전술 이동통신 시스템, 지뢰 탐지기, 소형 공격형 드론 체계 등 첨단 기술 역량을 선보였는데요. 대한민국은 방역뿐 아니라 방위 분야에서도 4차 산업혁명 기술을 기반으로 한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페페TV의 결론입니다. Conclusion. 페페TV. 일본은 한국의 강해지는 국방력을 경계하며 여기저기 다니면서 군사협정을 맺고 다니네요. 어차피 군대는 못 만들고 자위대밖에 가질 수 없으니 우방국가의 군사협력을 핑계로 다른 나라랑 전쟁 벌이겠다는 꼼수가 의심되는데요. 하루빨리 한국에도 핵잠수함이 도입되어 모기처럼 왱알대는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이 잦아들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페페TV 시청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페페TV는 여러분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 하루도
삼성전자가 중국 내 마지막으로 남았던 스마트폰 생산 공장인 광둥성의 후이저우 공장을 닫은 게 지난 9월 말의 일이었다. 1992년 8월 한중 수교 당시에 후이저우 시정부와 조인트 벤처 계약을 체결했으니 27년 만에 공장 폐쇄다. 중국 언론은 삼성이 품위 있게 철수했다고 보도했다. 퇴직자들의 일자리를 알아봐주는 건 물론 여느 중국 중소기업이 하지 않는 퇴직금 지급, 브랜드 시계 제공 등으로 떠나는 직원들을 나름대로 위로했다는 이유에서였다. 그러나 막상 삼성이 떠난 뒤에 후이저우 풍경은 고통 그 자체로 보인다. 홍콩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는 11일 후이저우 지역사회가 삼성 공장 폐쇄로 인해 막대한 비용을 치르고 있다고 전했다. 삼성이 떠나기 전엔 한 달 매출이 6만 위안에서 7만 위안까지 올랐는데 지금은 하루에 고작 두세 테이블 손님으로 매출이 몇백 위안에 지나지 않아요. 삼성 후이저우 공장 근처에서 작은 식당을 운영하는 리빙의 말이다. 편의점 주인 리화는 지역 주민의 소비가 거의 죽어가고 있다며 9월부터 삼성 공장에서 일하던 농민공이 떠나면서 지금 매출은 8월보다 80%나 떨어졌다고 말했다. 그는 여기에 있는 약국과 슈퍼마켓, 식당, 편의점, 인터넷 카페, 집과 호텔, 심지어 성인용품점까지 삼성 노동자들의 의지하지 않던 곳이 있었느냐고 반문했다. 삼성은 사실상 지난 30년 가까이 후이저우 지역 경제를 먹여 살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삼성 후이저우 공장엔 93년 3,200만 달러가 투자되며 각종 인기 있는 전자제품을 생산했다. 90년대엔 스테레오, 2000년대엔 MP3 플레이어, 그리고 2007년부터는 스마트폰을 만들었다. 2011년이 전성기로 7,014만 대의 스마트폰을 생산하고 수출했다. 삼성에서 일하는 사람을 수용하기 위한 6에서 7층짜리 빌딩만 100여 개에 달했다. 그러나 삼성이 떠난 뒤 집값은 8월 한 달에만 480만 위안에서 무려 100만 위안이 떨어졌다. 그래도 아무도 관심을 보이지 않는 상태라고 한다. 후이저우 경제에도 먹구름이 그리웠다. 삼성이 철수한 첫 달인 10월 통계를 보면 수출이 전년 동기 대비 27%가 빠진 140억 위안에 그쳤다. 2017년 삼성 휴대폰 관련 수출입이 후이저우 전체 수출입의 31%에 달했던 점을 고려하면 그 충격을 짐작할 수 있다. 삼성 공장 폐쇄 여파는 후이저우에서 100km 떨어진 둥간에도 미친다. 지난 2000년대 초반부터 삼성 후이저우 공장과 거래를 해온 중국의 유명 로봇 기업 광둥진 성진흥그룹은 그야말로 직격탄을 맞았다. 삼성이 지난해 4분기부터 징성에 주문을 내지 않게 되면서 이 회사는 지난해 28억 6천만 위안의 적자를 기록했다. 삼성이 떠난 9월에는 마침내 지분의 상당 부분을 다른 회사에 넘겨야 했다. 12월 초 이 회사의 직원들은 3개월 휴가를 권유받고 있다. 또는 하루 일하고 이틀 쉬는 상황이다. 한 직원은 출근해서 4시간 정도 일하고 나머지 시간은 일할 게 없어서 그냥 시간을 보낸다고 했다. 지난달부터는 전체 직원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3천여 명가량이 이런저런 이유로 사실상 회사를 알아서 떠나달라는 요구를 받고 있기도 하다. 수년 전만 해도 1만 명이 넘는 직원들을 수용하기 위해 6에서 7층짜리 숙소용 건물 40여 채를 임대했던 것과는 천양지처다. 삼성 후이저우 공장은 지난 20년 동안 광둥성과 인근 성까지 포함하는 전체적인 공급 사슬 생태계를 구축해왔기에 삼성이 떠난 뒤엔 적어도 광둥성에서만 100여 개 공장이 문을 닫을 것으로 보인다고 류카이밍 당대 사회관찰연구소 소장은 분석했다. 삼성의 저주? 삼성이 철수한 중휴대폰 해주 공장 가보니 삼성전자가 중국의 해주 휴대폰 공장에서 철수하자 해주가 유령의 도시가 되고 있다고 홍콩의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가 11일 보도했다. SCMP는 현장 르포를 통해 삼성전자 철수 이후 음식점이 파리를 날리는 등 해주는 폐허의 도시가 되고 있다고 전했다. 삼성전자는 해주시의 진신다 공업단지에서 지난 30년간 휴대폰 공장 등을 운영한 이후 미중 무역 전쟁으로 중국산 제품에 대규모 관세가 부과되자 베트남과 인도로 생산기지를 이전했다. 삼성전자는 지난 10월 중국의 마지막 남은 휴대폰 공장인 해주 휴대폰 공장을 공식 폐쇄했다. 이후 해주에 있는 식당들은 개점유업 상태다. 공단에서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리모 씨는 삼성 이전하기 전 한 달에 7만 위안 정도를 벌었지만 지금은 하루에 몇백 위안 벌기도 힘들다고 밝혔다. 삼성전자와 관련된 공장도 약 60%가 문을 닫았으며 앞으로 더 많은 기업들이 폐업할 전망이다. 삼성전자 철수 영향은 해주에만 머무르지 않는다. 해주에서 100km 정도 떨어진 둥간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둥과는 광둥성의 대표적 제조업 기지로 이곳에 있는 많은 공장들이 삼성전자에 부품을 납품해왔었다. 특히 야누스 인텔리전트 그룹은 폐업을 걱정해야 할 판이다. 이 회사는 공장을 돌리면 돌릴수록 손실을 봐야 하는 상황이다. 해주 지역의 부동산 시장도 찬바람을 맞고 있다. 삼성전자 철수 이후 이곳을 떠나는 사람들이 많아 부동산 가격이 급락하고 있다. 지역 주민들은 지방 정부가 하루속히 2,000에서 3,000여 명을 고용할 수 있는 공장을 유치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한편 삼성전자는 1992년 한중 수교 이전에 이미 해주에 진출했다. 이후 MP3 플레이어 등 전자제품을 제작해왔으며 2007년부터는 휴대폰 공장으로 탈바꿈했다. 한참 때 이 공장에서 연간 7억 대 이상의 휴대폰을 제작했다. 그러던 해주가 삼성전자의 이전으로 유령의 도시를 방불케 하고 있다고 SCMP는 전했다. 1. 신흥국 시장 투자 분야 중국과 협력 강화 추진. 일본이 신흥국 투자 분야에서 중국과의 협력을 적극적으로 강화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8일 요미우리 신문에 따르면 양국 정부는 제3국 시장 협력 포럼을 내년 4월 중으로 예정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국빈 방일에 맞춰 도쿄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양국은 이 포럼을 통해 신흥국 등에서의 구체적인 경제협력 강화 방안을 모색해 시 주석의 방일 성과로 내세우고 싶어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양국 간의 제3국 시장 협력 포럼은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중국을 방문했던 지난해 10월 베이징에서 처음 열렸다. 1차 포럼에서는 중국과 일본의 기업 및 지자치 간의 인프라, 물류, 금융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확인하는 52건의 양해각서가 체결됐다. 일본 정부는 두 번째가 되는 내년 도쿄 포럼을 양국 기업 최고 경영자, 정부기관 관계자 등 1,000여 명 규모가 참가하는 행사로 치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양국은 이 행사에 아베 총리와 시 주석도 참석하는 방향으로 조정하고 있다. 제2차 포럼에 앞서 양국은 정부 부처와 관계기관, 경제단체 인사 등이 참여하는 민관합동위원회를 열고 협력 안건의 구체화를 위한 준비 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기업 간의 개별 안건이 결정되면 양국 정부는 재정적으로 뒷받침하게 된다. 일본과 중국은 시 주석이 추진하는 거대 경제권 구상인 1대1로에 따른 신흥국 인프라 투자 문제를 놓고 미묘한 신경전을 벌여왔다. 중국을 견제하려는 일본은 중국이 신흥국에 대한 인프라 투자 과정에서 감당할 수 없는 과도한 채무를 안긴다고 비판해왔다. 일본은 그런 배경에서 지난 6월 오사카에서 의장국으로 주최한 주요 20개국 정상회의에서 중국을 겨냥한 질 높은 인프라 투자 지식 원칙 채택을 이끌기도 했다. 이 원칙은 개도국에 대한 인프라 투자 원칙으로 개방성, 투명성, 채무의 지속 가능성 등을 제시했다. 그러나 일본은 시 주석의 국빈 방일을 앞두고 중국과의 협력 수준을 높이겠다는 지수차를 보내고 있다. 아베 총리는 지난 10월 임시국회에서 중국과의 협력 방향에 대해 국제사회 공통의 인식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제3국의 이익이 될 수 있는 기업 간 협력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요미우리는 일본 정부는 중국과도 협력해 인프라 투자 지식 원칙을 국제 표준으로 만들고 싶어 한다고 전했다. 중국발 위기설? 위기는 말없이 온다. 중국에서 위기가 발생할 거란 얘기가 심심치 않게 나오고 있다. 이유는 둘이다. 하나는 1인당 국민 소득이 1만 달러를 넘을 때 신흥국에서 위기가 자주 발생했다는 점이다. 이 점이 고도 성장이 끝나고 중간 단계 성장으로 넘어오는 시기인데 높은 성장에 묻혀있던 부실 요인이 드러나면서 위기로 발전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지금 중국이 그 지점에 와 있다. 또 하나는 부채다. 2008년 4조 달러였던 중국의 기업 부채 규모가 작년에 19조 8천억 달러로 5배 가까이 늘었다. 위험 수위에